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특별한 분들 모시고 특별한 시장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네,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쿼터백 자산운용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홍래입니다. 저희 쿼터백 자산운용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희는 2015년에 설립된 그 로보어드바이저 최초의 운용사로서 지금 은행의 신탁 아니면 이제 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모펀드, 증권사의 레버카운트, 혹은 이제 보험사의 변액보험 등 대부분 만나보실 수 있는 금융상품에서 최초의 로보어드바이저 타이틀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잠깐 같이 보시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설립됐는데 글로벌 ETF나 미국 주식을 활용해가지고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성, 객관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소개해드린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금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융상품들에서 저희의 솔루션이 녹아서 들어간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좀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쿼터백 자산운용 검색만 해봐도 뭐 증권과 IT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몰려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 운용 자산 규모가 몇천억 돌파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이 제가 확인한 거로는 68%다라고까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업계에서는 규모로는 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4,500억 정도의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상품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성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어요. 뭐 언제 출시됐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은 여기도 굉장히 좋은 패널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좋은 투자 의견을 주시는데 네. 저희는 특정 인력의 분석이나 전망에 기대기보다는 시중에 있는 금융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주고 있는 함의, 데이터가 어떤 걸 시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가지고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그걸 실제 투자에 녹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월 신호가 매월 초에 한 번씩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신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로보어드바이저 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로보트가 뭘 하겠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알려진 게 없어서 뭐 블랙박스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뭐 사람이 낫다, 뭐 감성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나오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객관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초에 저희는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뭐 글로벌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 원자재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각종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맞고 틀리다를 나중에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로보어드바이저 쿼터백이라는 곳은 이렇게 전략을 생각하고 이번 달에 운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건 볼 수 있는 건 거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어플도 있더라고요. 네, 저 쿼터백 그 앱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쿼터백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고요. 받으시면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월간 신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쿼터백의 신호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이제 12월에 신호가 나왔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 달 신호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하반기 내내 나왔던 긍정의 신호가 유지됐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신호가 적중을 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네. 요즘 같은 얘기를 2020년 말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에 반등이 너무 거셌다. 그렇기 때문에 21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때도 데이터 분석상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면서 올해 내내 미국 주식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성과를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그 요인이 됐는데 네. 12월 달에도 여전히 지금 글로벌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의 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신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현재는 위험 관리 병행 중 이건 바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미국 경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기를 거쳐서 지금 상승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시는데 여전히 미국은 경기 확장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여전히 긍정의 영역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이나 유럽 같은 기타 선진국 말고 미국 중심의 시장이 여전히 펼쳐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저희 비율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S&P 500과 나스닥 중에서 조금 더 기술주 쪽에 무게가 가 있고 성장주, 경기 민감주, 대형주 등 스타일적인 전략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이나 원자재도 아래 테이블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뭐냐에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위에 1번 매크로, 2번 기업 신호처럼 써 있는 것들인데 쉽게 표현해드리면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 자체가 글로벌 주식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네. 아직까지 경제 환경의 그 악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기업 이익 신호는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나오고 있는 실적들, 앞으로 나올 실적도 굉장히 유망하고 좋다라는 신호들이고요. 네. 최근 좀 흔들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기술적인 추세들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호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온, 오프 이렇게 신호가 있네요. 네. 중간은 없나요? 뉴트럴도 있는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립 같은 경우 중립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양한 신호가 있고 그동안에 또 적중률이 높았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월에는 긍정적인 신호인 걸로. 네. 월 말까지도 일단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현재는 위험관리 병행 중이라고 써놨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메인 신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자산 가격의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제나 기업이 어떨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매력도와 향후의 매력도를 같이 보여드린 건데 위험관리 병행 중이라고 했던 건 저희 내부 위험 신호가 떴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쿼터백 고유의 위험관리 신호 이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메인 신호가 좀 중장기적인 거라면 아무리 환경이 탄탄한 상황이라도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있는 변동성 지표를 가지고 지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같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어지간한 경우에는 발동되지가 않아요. 근데 네. 지금도 거의 1년 2개월 만에 발동이 됐는데 이게 한번 발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의 현재 신호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지만 이 탄탄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축적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몇 거래일 이상이 연속이 되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2월의 신호를 잠시 멈추고 네.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위험자산의 비중을 강제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축소를 하는 그런 매매를 실행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장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지금 이제 위험 신호가 출현했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쿼터백 메인 신호랑 위험 신호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메인 신호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제나 기업 이익이면 그 위험 신호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시장에 몰려 있는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네. 하루하루 굉장히 급등락을 할 수 있는 변동성 지표인데 이게 시장의 방향이나 정책의 발표에 따라서 크게 널뛰기를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3, 4일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게 해소된 이후에 다시 원래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해서 해석을 드리면 12월에 기본적인 자산의 매력도는 높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나 이벤트로 봤을 때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크구나. 그렇다면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하락장을 한번 맞이하고 다시 12월에 강세장으로 복귀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12월 이제 10일 차로 들어가서 이제 몇 거래일이 안 남았는데 한 번에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 FOMC 회의가 될지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근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뭐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FOMC인 것 같습니다. 이게 파월이 연임이 된 이후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잡혀나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예상치 못하게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창궐 했으면 오히려 연준은 한 박자 더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랑 전혀 반대로 그렇죠.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그 매파적인 신호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때 시장은 한번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위험 신호 말씀드릴 때 그럼 쿼터백은 이 신호가 뜨면 시장이 폭락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꽉 매자는 거지 안정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걸 원하지 급락을 원하지는 않는데 과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예상 밖의 환경이 생기는 걸 주의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위험 신호가 한 1년 2개월, 한 1년 반 전에 한번 떴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그때가 변수가 이제 있었고요? 코로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위험 관리를 뭐 지금까지 중에 확률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쿼터백에서는 12월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있나요? 12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하반기 내내 왔었던 강세장에 대한 신호가 유지됐기 때문에 막 자산 공간의 비중 변화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흥국의 비중은 여전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월 대비해서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축소됐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한 비중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네. 나스닥 같은 QQQ라고 하는 ETF의 비중이 좀 강화된 점이 일단 지역적인 비중에서는 특징적이고요. 이제 개별 종목 ETF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뽑혀 나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티커라고 하는데 티커로는 XTN이라고 하는 그런 블룸버그 티커를 사용하는 ETF인데요. 네. 미국의 운송 ETF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오미크론이 창궐했는데 여기서 운송하고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운송 ETF는 그 육상으로 운송하는 육상 운송, 그다음에 항공 화물 운송의 비중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시는 여행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카고, 그러니까 화물이나 이런 운송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왜 뽑혀놨지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보면 현재 미국의 물가를 자극했던 것들은 지금 화물에 직접 집체되어 있는 부분들, 결국 네. 물동량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 병목 현상 같은 거. 현상이죠. 네. 그 공급의 병목 현상이 서서히 완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물동량이 이동이 되고 있고 여기서 창출되는 신규 고용이 지난주 발표됐던 고용 지표에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오히려 이제 오미크론 같은 단기적일 수 있는 이슈보다는 미국의 중장기적으로 지금 눌렀던 뇌관을 다시 좀 해소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뽑아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ETF로 이제 IYT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근데 네.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한 ETF입니다. 그렇지만 뭐 규모적으로는 IYT가 훨씬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지만 보수는 훨씬 비싸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IYT라고 하는 종목은 상위 10개 종목의 투자 비중이 한 80% 육박할 정도로 특정 종목들에 좀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면 이 XTN이라고 하는 종목은 한 40개 이상의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2에서 3%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은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많은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쪽의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이제 나스닥에서 QQQ 강화하고 있고 운송 ETF XTNE 이쪽에 좀 비중을 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안 그래도 좀 ETF에 대해서 저희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ETF에 대한 얘기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연말 연초에 그러면 좀 눈여겨볼 만한 ETF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12월 15일이 지나기까지는 좀 이벤트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뭔가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예상했던 조정이 나타난다. 아니면 예상했던 조정이 안 나타나고 다시 강세장으로 복귀한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테마나 어떤 특정 ETF 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 이런 네네. ETF 요즘 뜨겁죠. 수소경제, 뭐 중국 네. 전기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종의 위성, 그러니까
메인 중심의 그 ETF라기보다는 조금 몇 가지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전히 미국 주식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뜨겁다라고 한다면 저는 SPY,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하는 S&P 500에 네, 투자하는 네. 종목이나 QQQ 같은 나스닥 종목을 투자한다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지수를 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 종목에 대한 선택에 고민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QQQ SPY는 다들 이미 많이들 좋아하시고 네. 투자를 좀 시도하시고 이미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 유효한 걸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ETF는 뭐 괜찮은 거 없을까요? 국내 ETF요. 사실 다른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국내 ETF 중에서 중국 전기차 ETF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책적인 변수가 너무 커서 그쵸. 역시 투자를 하시더라도 국내에도 똑같이 타이거나 뭐 코덱스 뭐 이런 데서 이제 S&P 500 ETF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약간 테마성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결국은 바이든 정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쪽 테마에 연동된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들 환호하는 메타버스 ETF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탄소 배출권 ETF에 관심 가져보는 국내 ETF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ETF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또 지금 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내기가 진짜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ETF 사볼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좀 특징적인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미국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미국을 투자할 때 저희도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좋으면 S&P 500을 따라가는 ETF를 사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네, 네. 미국의 S&P 500을 이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국내에 있는 또 다른 로보 어드바이저 운영사인데 미국에 그 AI ETF를 상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국내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에 ETF를 현재 4종류를 상장을 시켰는데 그 중에 2종류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QRFT라고 하는 그 ETF인데 미국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게 이제 S&P 500하고 거의 동일한 ETF인데 S&P 500은 S&P 500의 지수를 그대로 복제했다라고 하면 이 QRFT는 AI가 그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더 좋겠네요. 이제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좋아서 저희도 오랜 검증 끝에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S&P 500과 함께 QRFT를 투자를 하고 있고 QRFT.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멘텀 관련된 ETF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멘텀의 개념이라고 보면 모멘텀 ETF가 미국에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크래프트사가 하고 있는 AMOM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모멘텀 ETF 네. 이것도 역시 그 아마 언론 검색하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테슬라를 뭐 쪽집게처럼 맞췄다 하면서 기사화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ETF를 사용한다면 나는 미국이 좋아. 근데 미국에서 S&P 500만 하는 건 조금 좀 평이한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ETF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들 아는 QQQ, 스파이 말고 좀 나는 다른 것까지 투자해볼래 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이제 쿼터백의 신호와 또 유망한 ETF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까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쿼터백 자산 운용에서는 자산 배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 처음 나왔을 때 그 알파고랑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유행을 해서 저도 여러 군데서 연락을 받으면 종목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들었는데 저희 로보어드바이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탄생했던 비화 자체가 기본적인 뒷 배경이 종목을 찍기 위한, 그러니까 AI가 사람보다 종목을 잘 찍어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만들 수 있을까? 안정적인 자산 네. 배분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하면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미없다. 해봤는데 뭐 약간 뭐 밋밋하고 약간 뭐 벌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중에 있는 수많은 투자 전략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배분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왜 오르는 종목만 투자하지 떨어지는 걸 같이 섞었냐? 네. 아니면 내 계좌 안에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담으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질문 주시는데 네, 네. 이건 그 하나하나의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보시기 때문이고 이 전체가 묶였을 때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산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에 강하게 베팅을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일종의 해칭,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어를 해두면서 어떤 구간이 오더라도 잃고 버는 게 서로 충돌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해서 성과가 올라가는 걸 추구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땐 국내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산 배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일단 화면을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저희도 쿼터백 하니까 이제 축구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흔히 많이들 투자하시는 주식이나 파생 상품, 뭐 원자재, 기타 여러 가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격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니까 벌 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잃을 땐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약간 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 이제 예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들은 유사시에 굉장히 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고 꾸준한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해서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 제가 미드필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종목을 지금 투자해야 되지라기보다는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 해서 조금 더 주식을 많이 담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공격적인 자산 배분의 성향을 가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원금 손실 확률이 너무 싫어 해서 좀 기대 수익을 낮추더라도 좀 방어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좀 안전적인 자산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뭐 왕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성향이 어느 정도의 자산의 그 구성을 가져갔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한가. 네. 그리고 내가 연간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의 그 숫자는 두 자릿수인가 한 자릿수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이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엔 자기만의 본연의 그 구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산 배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게 좀 수익률이 약하지 않나. 그리고 그냥 뭐 종목 여러 개 사면은 그거 자산 배분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산 배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자산 배분에 관련된 오해 이런 부분들도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작년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셨어요. 제 주변에도 계신데 투자를 안 하셨거나 보수적으로 계시다가 이 정도면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투자했더니 들어가는 족족 잘 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재능이 있구나 아니면 나의 선택은 항상 옳다 생각하시는데 실제 오랜 시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항상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항상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난 이미 자산 배분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말씀 주셨던 거랑 유사합니다.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 라든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 등 신흥국 주식을 투자했다 라든지 아니면 국내 주식을 쪼갭니다. 일반 주식, 고배당 주식, 중소형 주식 해갖고 난 분산 투자를 했어. 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에다 원자재까지 넣었으니까 난 자산 배분까지 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 이 자산들은 한 번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다 같이 한 방에 흘러내릴 수 있는 포지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산 배분은 올바른 자산 배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은 이것저것 분산해서 여러 개를 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서로 위험 성향이나 상관관계,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는 자산들을 보유해서 결합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움직임이 다른 자산들을 보유해서 좀 결합을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세 가지 좀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뭐 가장 기억하기 좋으실 만한 그 자산 배분에서 3대 원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산의 분산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을 쪼개는 게 아니라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과 좀 움직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채권이나 예금, 그리고 원자재나 금 이런 것들로 조금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분산해서 투자한다. 두 번째가 통화의 분산인데요. 여기서 통화라는 건 이제 환율, 통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자산은 다 원화 자산들을 갖고 계신데 네. 이제 위안화라든지 달러 같은 외화 자산을 보유하셔라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시점의 분산인데 이거는 투자를 할 때 오늘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모든 자산을 몰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꾸준한 시차를 두고선 조정을 받으면 또 넣고 또 올랐을 때도 넣고 하는 등 시점을 분산시키고 내 자산이 내 목표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리밸런싱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꾸준하게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또 하면서 이제 달러의 투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워낙에 좀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코인 거래할 때도 달러로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달러 자체의 가치도 있고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12월 10일 장중 기준으로 한 1,176원대 정도거든요. 언제쯤 진입하는 게 달러는 좋을까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희도 네. 지금 앱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원화형도 있고 달러형도 있는데 달러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환율에 진입을 해야 되냐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 게 진짜요? 만약에 환율에 들어갔는데 원화가 강세로 갔다. 이 얘기는 원화가 강세로 간 만큼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환율을 주식도 벌면서 환율도 벌어야지라고 생각으로 진입 시점을 잡기 굉장히 어렵고요. 대신 어느 정도 레벨에라도 들어가셨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환율은 폭등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어느 시점이라도 들어가지는 게 일종의 해칭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환율에 대한 진입 시점은 재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까 저한테 12월 15일 전에 포지션 어떤 거 잡으면 좋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네. 지금은 달러를 사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2월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주에 지금 뭐 계속 다들 알고 계시지만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온통 시선이 거기로 가 있고 이 오미크론 변이가 그래도 뭐 너무 치명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지표나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너무나도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용이 최근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업률도 낮고 아마 다음 달 고용 지표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실망스러운 수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연준은 고용이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물가 지표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15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히 봐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 원래 진짜 끝났어야 되는 게 현재까지 질질 끌었는데 네. 물론 이게 뭐 디폴트 사태까지 가는 형향을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노이즈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FOMC에서의 그 발표 내용도 그렇지만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입을 통해서 과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3월이나 뭐 상반기 중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럼 실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끝난다는 건 결국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뿐이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은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금리 인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파월이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을 만지작거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아 내년에 1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3, 4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시장에 패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FOMC 회의 이제 다들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고 지금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임되고 나서 갑자기 매파로 너무 변한 것 같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인데도 이렇게 전혀 굳건하게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임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종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연임 되기 전에 이미 본인이 놓쳤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저도 이제 뭐 물가 인상이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이나 뭐 각종 그 사태들이 번지면서 또 원유 급등까지 나오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아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지금 성명서에서 빼버렸고요. 그래서 네.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체감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매파적으로 돌변하게 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인 분석까지 철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이제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가 아니고 세네 번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부분인데 또 그런데 금리를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지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금리 인상 자체는 결국 경기가 좋기 때문인데 저희도 아까 뭐 12월 중장기적인 매크로 환경, 뭐 경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시중에 너무나도 많은 그 자금들이 대출들이 낮은 저금리에 풀려 있는데 네. 금리가 생각했던 그 안정적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천천한 궤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횟수가 빨라 버리면 여기저기서 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건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들도 역시나 부동산을 비롯해서 각종 금리랑 연관됐던 뇌관들을 건드릴 확률이 있습니다. 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1회에서 2회까지는 괜찮다라고 맞춰져 있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빨리 앞당겨질 경우에는 경기의 회복 속도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실패처럼 굉장히 좀 경기가 다시 악화되고 빠르게 식어버릴 수 있는 정책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빨랐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신흥국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지지율 인하했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신흥국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국면이 경기는 오히려 미국보다 안 좋을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리진 않고서야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중국도 그래서 무리하게 지지율 인하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중국의 완화적인 정책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15일 예정된 FOMC 회의가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이벤트는 뭐 없을까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뭐 추가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앞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나 유념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해서 12월에 기대치가 굉장히 크세요. 얘기가 솔솔 나오네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2018년 같은 경우에 12월 24일에 급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은 전통적으로 이제 세금에 관련된 회피를 위해서 그쵸. 물량을 많이들 쏟아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산타는 내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이제 막연한 패턴처럼 계절적인 패턴으로 아 이제 12월 15일이 지나고 FOMC 지나고 나면 강세장이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시기보다는 어떤 정책, 어떤 연설이 흘러나왔나 아니면 실제 시장의 매물이 다 소화되고 다시 상승세에 편승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데이터를 하나씩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그 위험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좀 종료가 돼야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시장에 올라갈 텐데 종료는 예상할 수가 없나요? 종료 시점은 예상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이 신호가 꺼지는 조건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원래 예상했던 높은 임계치라고 하는 수준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되는 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전에 예정했던 저희는 표현으로 MDD라고 하는데 최대 낙폭입니다. 이게 켜진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급락이 나타났다. 이랬을 때 자동 종료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정도 깨졌을 때는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건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모양새가 좋냐는 당연히 명백하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 정상화가 되는 그쵸. 건데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요. 현재 그래도 가장 급격하게 튀어올랐던 레벨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12월 15일을 앞두고 계속 등락이 있기 때문에 네. 시점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확인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쿼터백 자산 운용의 조홍래 대표님과 오늘 고유경 스페셜리스트에서 좋은 시간으로 꾸며봤는데 오늘 원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지금 몸살이 갑자기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이 방송은 미리부터 좀 정해줬었지만 오늘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서도 너무 좋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오디오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앞으로 저희 쿼터백에서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마 시중에서 좀 찾기 어려우신 솔루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특히나 ETF나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ETF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12월 신호도 알려드렸고 이제 내년에 나오셔서 1월 신호 나온 이후에 또 월 초반에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